예, 시청자 여러분.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굉장히 추워졌죠.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쇄신안을 본인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리위를 둘러싼 내용, 개파간의 내용, 뭐 이러한 것들은 여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소위 말하는 쇄신안, 과연 어느 정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해지는 요즘인데요. 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여쭤볼 분을 만났습니다. 이 판사 출신이시죠.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내셨던 여상원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진짜 요새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 날씨. 아침에 이게 조변 석계라고 그러는데. 어휴, 사자성어까지. 그거 뭐, 그 아침에 나올 때 따뜻했는데 2도 정도로 저녁에 일기예보상 추워진다고. 글쎄요, 말이에요. 일기예보에 요새 너무 잘 맞춰요. 예, 그게 하긴 일기예보가 좀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분들도 못 맞췄을 때 혹시 막 갑자기 예를 들면 뭐 눈이 조금 온다 그랬는데 왕창 오거나 이렇게 된 걸 대비해서 대충 눈이 좀 올 것 같다 그러면 폭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지 많이 온다 그랬다 안 오면 문제가 그렇죠. 없잖아요. 안 오면 별로 사람 그렇죠. 욕을 안 문제가 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대비를 이제 지방선거 대비를 또 국민의힘도 하는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을 맡으셨었으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사자성어 쓰네요. 억지 춘향이다. 아, 한마디로 네. 요약하면.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었어요. 예, 그거는 저는 뭐 장동혁 지금 대표가 전직 판사 아닙니까? 예, 뭐 전직 판사만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고 예.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이, 뭐 근데 이거 변호사님과 판사 출신 아니더라도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말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예. 전부 장난인 줄 알 정도로 글쎄요. 그 황당한 계엄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과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예, 오늘 드디어 이제 하긴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한 느낌이 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죠. 계엄에 대한 사과는 하나 안 하나. 예. 그건 막 이제 별 감흥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성렬과의 절연. 그렇죠. 윤석열과의 절연은 결국 뭘 의미하면 김건희와의 절연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아바타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시중에 그게 상당히 그 김건희 전 여사입니까 그것도? 아니 그냥 김건희 씨에 대한 예. 어떤 반감 국민들의 많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예. 김건희 씨에 대한 반감이 사실 더 많았고 윤석열 지지율의 많은 부분을 까먹은 그렇죠. 게 김건희 예. 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과의 절연은 결국 김건희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반성 예. 이게 하고 직결되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계엄에 대한 사과 이거는 지금 기억도 아마 국민들이 못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했을 때. 다만 윤석열과의 절연이 안 된 거 보니까 아직도 어떤 친윤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강성 보수의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엄이 잘못됐다. 오케이. 그러면 잘못된 계엄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당내에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굉장히 존재하고 뭐 더 이 숫자도 좀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후폭풍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보수가 괴멸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의문을 표시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탄핵은 되는 게 맞지만 어떤 정지 작업을 해놓고 탄핵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탄핵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나라가 조금 이게 혼란스러워졌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잘하고 있다 할지 몰라도 나라가 그래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혼란을 일으켜줬다.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행위 자체는 탄핵을 당할 만한 행위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한 보수층에게 어떤 지금 재기에 힘들게 만든 괴멸까지 간 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내가 탄핵을 그렇게 저같이 지금 유보적이다 이 말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이 유보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탄핵을 할 만한 행위는 했는데 그 탄핵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이런 이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 나라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악영향을 미친 거 이것 때문에 참 내가 이 입장을 탄핵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이미 탄핵은 다 이미 그렇죠. 상황이 예. 종료됐는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어떤 앞에 바로 다가와 있는 지자체 선거라도 어떻게 잘 해나갈까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 김건희의 굴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시원한 답이 안 나오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 여기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이 참 분열 양상도 이게 참 보기가 좀 민망한데 네. 우선 이거부터 차례 여쭤볼게요. 중앙윤리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지금 이제 윤리위원장이 이제 호선이 됐고 근데 윤리위원이 3명이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3명이 우선 첫째 윤리위원회 명단이 이게 흘러나온 거는 이건 문제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윤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윤리위원들 판단이 그러니까 잘못될까봐 네. 윤리위원을 비공개하는데 공개 비공개가 무슨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의 규정에는 없습니다. 다만 윤리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발표도 해야 되고 어떤 징계 결과를 하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은 알지만 저 할 때도 제가 혼자서 그렇죠. 위원장만은 기자회견하고 예. 다 하고 나머지 윤리위원들은 몰래 당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혹시나 그 기자들이 얼굴을 알까봐. 예. 그렇지만 이게 뭐 위원들의 면면이 알려진다고 해가지고 만일 위원들이 떳떳하고 내가 양심껏 판단을 한다 그러면 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안 알려지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도 이 발설자, 정보 공개자를 지금 찾아내라고 지금 좀 상당히 소란스러운가 봐요. 그래 오히려 그 윤리위원회 직원이 당무감사위원회 직원을 겸하거든요. 예.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자기들 안 했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아니 국민의힘 당직자분들은 워낙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윤리위원 총 7명인가요?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럼 4명만 있는 거거든요. 4명만 가지고도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본래 모든 회의체는 홀수가 돼야 됩니다. 예. 짝수가 되면 이게 동수가 되면 이게 판단을 그렇죠.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3명을 새로 또 추가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도 7명인데 본래 9명이 정원이거든요. 위원장 포함해서. 윤리위원회 규정은 따로 개의 정족수, 그러니까 회의를 몇 명이서 할 것이냐, 그 다음 의결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의결은 모든 게 과반수 의결인데 개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 규정 이런 걸 준용해가지고 윤리위원 전부의 과반수
그러니까 지금 9명이니까 5명이 참석하면은 회의가 개최 가능하다고 그렇게 뭐 유권 해석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3명을 새로 추가했으니까 7명이니까 윤리위원회 개최하고 의결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3명이 이게 공개되니까 그대로 사퇴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왜 사퇴했냐? 윤리위원회 위원 되는 게 그렇게 부끄럽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당내 갈등이 최고로 혼란한 이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저를 내보내고 그다음 한동훈, 김종혁 징계를 한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냐. 지금 전부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그런 분석이 그런 있죠. 기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윤리위원회 돼가지고 결국 그 뜻에 따라서 좀 징계를 해버렸다. 한동훈, 김종혁을. 그러면은 보나 마나 당신은 양심도 없냐. 그다음 윤리위원회란 게 뭐냐. 말하자면은 이 국민의힘 내부의 사법부인데 사법 독립, 법과는 양심에 따라 법률과 헌법에 따라 재판한다.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못하고 누구의 그 어떤 하수인이냐 이런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죠. 그 중에 그만둔 사람 중에는 변호사도 한 명 있는데 저는 법조인이라면은 이런 윤리위원, 이번에 어떤 주문 생산하는 역할을 맡은 하도급 업체 그런 윤리위원이 되기가 싫다. 그래서 사퇴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공개돼서 사퇴한 게 아니고 그거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이 말하고 똑같이 아이고 잘 됐다. 나 공개돼서 못하겠다 한 거지. 실제는 그런 그 하도급 업자가 되기 싫다.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 아침에 우리 여사원 위원장님 저 MBC에 나가서 저간 기사 제가 봤거든요. 예. 봤는데 말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뭐를 좀 말을 했다라고 해서 징계하는 게 과도하다 이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도 징계가 내려진다라고 가정입니다. 가정을 한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저는 저번 9월에 전한길 씨 그 당내 당대표 경선에 나와가지고 배신자라는 소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명을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언론 보도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 자리에서 의자를 집어 던진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대요. 전당대회장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배신자라고 소리친 거 그것도 본인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딴 사람 칠 때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래 이게 의사 표현이다. 이것도 일종의 그 의사 표현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 민주 정당.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그래서 경고로 징계 중에서는 수위가 가장 낮은 걸 했죠. 그 이번에 김종혁 그 전 최고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이거든요. 그게 당의 어떤 노선에 반하는 말이 아니고 당의 어떤 주류층에 대한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걸 말을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된다. 특히 김종혁 전 최고가 공격한 대상이 전부 공인들입니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 또는 그 국민의힘의 친윤 국회의원 여기 공격인데 공인은 있죠. 어떤 자기에 대한 비난을 감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에게 우리가 많은 권한을 주고 특혜를 주는 거는 어떤 그런 비난도 감수하라는 요구거든요. 요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그 특권을 부여받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요구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그걸 수인이라고 그러죠. 참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그다음 김종혁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보수의 이념을 반대해가지고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 이거는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비위, 성추행, 그다음 공천 헌금 그렇죠. 그런 이런 거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말을 가지고 징계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당 사유화에 도움 주는 거지 당의 민주화에 도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징계 수위가 나올 것이냐를 물었는데 저는 저라면은 예. 거의 징계를 안 하거나 그다음 징계가 아닌 주의 정도. 전 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도 징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 또 소명을 들었거든요. 예.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내부 총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내부 분란이 이렇게 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자제해 달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주의 정도 주는 거지. 공인에 대한 어떤 비판의 발언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 징계를 하더라도 정말 징계를 해야 한다면 경고 정도로 하지.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권영세, 이양수 두 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공람 종결이라 그래요.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는 무혐의란 말을 안 쓰고 공람 한번 쭉 읽고 종결했다. 그런 식인데 공람 종결했죠. 이게 이제 두 분의 사정을 그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있죠. 지금 거대 여당에 맞서는 진짜 소규모 야당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꾸 사람을 모아도 지금 선거라든가 이 여당의 폭주를 저지하는 게 힘든데 지금 장동혁 지금 대표는 자꾸 뺄셈의 정치를 하더라. 자꾸 사람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제가 그 5선 아닙니까? 권영세는. 그래서 징계를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소한 게 아니죠. 말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건 좋지만 자꾸 왜 사람을 배제하느냐. 아니 진짜 정치인이라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더라도 불러다 놓고 술 한잔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내 품으로 끌어안는 게 정치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윤리위 차도 살인이라고 합니까? 윤리를 자기 정치하는데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 사용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전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모든 걸 떠나서 좀 끌어안는 정치를 하고 윤리를 내 정치하는데 이용하지 마라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리위원장, 중앙윤리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상대 정당, 거긴 윤리심판원인가? 네, 심판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심판원에서 지금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그리고 장경태 의원 이런 문제를 쭉 하는 모양인데 그게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오래 뭐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예. 통지를 해야 되고. 예. 뭐 우리 당이 전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게 통지를 하고 그다음 본인이 소명을 하겠다 그러면 기회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기록상 워낙 명백하면 소명 기회를 안 줘도 되지만은 어떤 주요한 인물의 징계를 하는데 소명 한번 안 들어보고 징계하는 것도 저는 법관을 지낸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나쁘다고 그 인구에 회자되더라도 할 말이 있는 사람 들어보고 징계를 할 때 그분이 징계에 승복할 수도 있고 보통 승복 안 합니다. 누구라도 징계 받으면 승복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다 보면 그리고 윤리위원들 간에 어떤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징계를 해야 되냐 말하냐 때부터 그다음 징계 수위는 어떠냐. 그러면 제가 위원장인 저는 아주 좀 민주적으로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나이 적고 정치 경력이 적은 윤리위원들 말도 저는 다 수용합니다. 다 들어보고 그것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그 징계는 제가 아까 말한 비리, 독직, 뇌물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건 뭐 본인들이 인정한 부분도 있고 뭐 그쪽에서 소명하겠다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수사 결과를 볼 때까지 보자 그러든지 하면서 지자체 선거까지는 그냥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 그게 무슨 사안이 뭐 불명확하다. 그다음 뭐 징계 대상자가 내가 할 말이 있다. 소명하겠다. 이런 문제보다도 진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 게 당에 유리하느냐를 갖다가 지금 고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 어쨌든 이 문제 이게 사실 근데 뭐 판사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녹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녹취가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 녹취가 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 과정에서 녹취는 이게 거짓이 많지만은 그 이전에 이게 징계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녹취가 있었다. 예. 이러면 신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저도 변호사하면서 재판도 하지만은 이 녹취가 지금은 상당히 이 녹취가 또 지금은 그 누구든지 녹취해요. 그렇겠죠. 스마트폰에 녹취 그렇죠. 자동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이게 녹취가 지금 횡행하고 그게 특히나 그 인위적인 개입이 없으면은 그 녹취는 진실을 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녹취가 있으면은 무슨 그걸 변명한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 진짜 근데 그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대화를 누가 A, B 중에 녹음을 해서 그거를 공개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A하고 B하고 얘기하는 걸 A가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C가 이 녹음을 공개를 하면 이거 죄 아니에요? 녹음 자체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A, B 사이에 녹음한 걸 예. C가 한 거는 이제 이걸 정보 공개 예. 그걸로는 처벌할 수 있는데 예. 증거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 A, B가 그 서로 간에 녹음한 거는 그러니까 그 공개한 C는 예.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걸로 승낙을 안 받고 이걸 공개해 버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받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그건 별개다. C가 처벌받는 거하고 이게 증거 능력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증거 능력은 인정받지만 C가 처벌받을 그렇죠. 수 있다. 예. 이 말씀이시죠. 예. 어떻게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 는 좀 아까 기자가 전화를 한 게 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비율 7대3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아마 얘기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란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걸 뭐 지방선거까지 좀 이렇게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빨라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윤리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윤리위에 징계되는 문제가 상당수가 있죠. 예. 이런 말 들어도 되나 모르는데 공천 싸움이에요. 이 공천에서 한쪽이 공천 받으면 그 경쟁자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흠집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 윤리에 많이 그러니까 이게 옵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게 결국은. 실제 문제는 어떤 비리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보다도 물론 이제 징계에 윤리에 이렇게 붙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비리를 내세우죠. 근데 그 속을 내려다 보면은 공천 싸움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급하게 하는 사실 이번에 그 문제만 없었으면 윤리위원회 구성을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다니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원회 구성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보면은 뭐 정명석 씨인가요? 그 변호인도 있고. 근데 뭐 그거의 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알 확실하게 수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없죠. 예.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있던 굴뚝에 연기 안 나듯이 어느 정도는 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원장은 뭐 방첩사하고 뭐 관계된다고 교수인 것 같아요. 교수인데 같은데. 그 전에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윤리위원을 갖다가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지 않고 이게 좀 급하게 아니 저보고 11월 중간에 나가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한 달 원래 이상에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1월 7일까지. 1월 7일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나가면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예, 오늘까지는 기념일이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한 달이면 각계 인사들 윤리위원 할 사람들을 전부 다 충분히 이렇게 스크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 사람 사퇴하는 문제부터 이렇게 난 게 결국은
아까 그 신 교수님이 저보고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었는데 저는 뭐 알 수는 없는데 결국 뭐 이 분위기라면 이 윤민우 교수요? 모르겠어요. 그런 위원장이고 한다면은 징계가 꽤 내려올 거고 이거는 결국은 친한계 여기에다 타격을 주지 않겠는가? 타격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친한계들이 뭐 이거 뭐 같이 그래도 이 징계를 받고서도 거기 상심지 아니잖아요. 윤리위원회 재심 있고요. 그다음 징계를 받아가지고 재심을 해서 뒤집으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지금 뭐 생각이 워낙 드는데. 형편없는 지금 지지율 속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친한계가 갈라져봤자 네. 이거 뭐 같이 공멸이죠.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전 대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탄핵 찬성 그 네,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는데 그때는 정치력이 한동훈 전 대표도 검찰에서는 아주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판단에 너무 음. 몰입한 게 아닌가. 좀 정치인 됐으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 몰라도 아마 징계 내리면은 재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당 내에서 투쟁을 하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죠. 공멸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참 정말 복잡해요.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복잡한 게 될지.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여상훈 위원장님 앞으로도 이 쓴소리 겸 좋은 소리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저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아니에요. 바쁜 사람입니다. 아유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 동네 비슷한 동네 예, 사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정치적 현안, 양당의 입장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젊은 정치인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셨죠. 이지혜 전 부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이민찬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내일도 춥다고 합니다. 맞아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네. 어제까진 조금인데 오늘은 좀 괜찮아요. 막 몸도 으실으실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아유. 춥더라고요. 자, 이 얘기부터 해야죠. 오늘 아침에 쇄신안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정도 수위로 사과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이 장동혁 당 대표의 기자회견 전에 많이들 궁금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과를 하긴 하셨으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떤 사과를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과는 안 하고 싶은데 사과한 것처럼 들리게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선택하는데 고심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명시적으로 그럼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 위헌,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아쉽게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제가 왜 네. 민주당 쪽 얘기부터 들었냐면 사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그랬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요즘 이 현상을 보면서 정치인은 사실보다는 인식의 문제다. 이 말에 그건 대해서 중요해요.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계엄을 해제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헌재 탄핵 결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뿐 아니라 그 당시 지도부가 수차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탄핵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탄핵도 수용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미래로 가겠다는 말씀, 사과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동혁 대표에게도 그 입장을 수차례 물어봤던 것이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도 그 내용을 고심 끝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로 부족하다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윤석열의 윤자도 안 나왔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원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요. 과거 정당의 많은 대변인들이 여러 은유적 수사나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의 전곡을 찌르거나 현안을 전곡을 찌르는 여러 가지 논평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절연 이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내용을 함축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늘 입장문이 여러 나왔던데, 뭐 예를 들어 대안과 미래라는 단체에서는 오늘 국민의힘이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 오늘 혁신안은 내부의 인테리어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요새 재건축 신중하게 해야 돼요. 네? 네. 공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분담금이 장난 아니에요. 분담금이 장난이 아니어도 어쨌든 국민적인 요구가 지금 내란, 비상계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파탄이라던가 국민의 삶이 초토화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그런 아주 엄중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어떤 헌법을 위법하게 위헌을 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러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일은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이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단죄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자라고 철저한 반성과 책임 인식 속에서 나아가야 역사가 이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좀 철저히 반성하고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요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뭔가 뭐 은유적인 표현을 쓰셨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러니까 핵심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얘기했죠. 예. 2024년 12월 3일 밤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졌다. 네. 그 18명 중에 한 분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2025년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엄은 이 의회의 폭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계엄을 옹호하는 듯이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자,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오늘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적 리더, 정당의 리더면은 이게 일관된 발언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좀 변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발언을 전부를 다 들어보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었다. 31명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예산안을 일방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의회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당내에서도 민주당의 그 당시에 의회 폭거가 지나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잘했다고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은 옳지 않았다고 장동혁 대표도 그 당시에도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렸었어요.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은 적절치 않았다고 그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론이 왜곡한 거네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그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미 말씀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정당대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 비상계엄을 두고 많은 후보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장동혁 대표가 나 스스로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을 섰다. 나도 표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 나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 여러 행보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헤드라인이나 주요 단어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당시의 워딩과 맥락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도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했다면 저희의 잘못이겠죠. 아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어디 집회에 나와가지고 이게 이번 계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도 가셔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렇게 결의도 다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진짜 사과인 것인지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는데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표결의 그 순간에 장동혁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의 의문들을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개혁신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논평을 냈는데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서 평가한다. 하지만 행동을 보고 추후에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자, 개혁신당 네. 말씀하시니까 제 넥타이 색깔 가지고 또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전 정치인이 아니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넥타이 색깔 되게 신경 써요.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넥타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순방 갔을 때 빨간 넥타이를 했어요. 예? 이거는 중국 가서 국민의힘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중국의 상징적인 색깔을 입고 간 거고 그리고 여야의 의원들 만날 때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섞인 넥타이를 입어요. 이건 통합으로 의미하는 거. 그만큼 넥타이라는 것이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맨 넥타이 색깔 보셨어요? 네. 주황색이더라고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정치적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그 메시지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메시지하고 이 넥타이 색깔하고 자꾸 연결이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뭐 분명히 밝혔죠. 일단 정책연대부터 시작하겠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고. 그러니까 개혁신당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네. 예.
뭐 자유민주 체제에 공감하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런 폭주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명령에 공감하는 정당 그리고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와도 함께하겠다. 한동훈 대표 전 대표하고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연히 계시는 분이에요. 아, 연대를 그러니까, 할 대상은 네. 아닌 거죠. 근데 연대는 아니지만 화합할 대상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대표를 따로 떼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절차가 어떤 윤리위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윤리위가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해결이 되면 또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대를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정치연대로 나아가겠다는 게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유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나 어젠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정책연대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의 정치적인 연대, 그것이 느슨한 연대이든 어떤 더 나아갈 것이는 좀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고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넥타이 색깔 마음에 드셨어요 오늘?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뭔가 입지가 흔들리고 왜냐하면 자꾸 윤 어게인 세력이랑 손을 잡는다던가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자꾸 이 당의 메시지라던가 당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꾸 극우로 몰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진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 수가 있는 그런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자꾸 하셨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주황색 타이를 메고 와서 이 극우가 아닌 처음으로 새로운 어떤 다른 정치 집단의 러브콜을 보냈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당 대표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타당의 그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이준석 당 대표도 뭐 우리가 짐작은 본인이 직접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국민의힘 인사들을 찾아가서 좀 뭐 인사도 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런 일정들을 많이 지금까지 소화를 한 그런 행보 속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것인가 뭐 이런 추측들을 몇 달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 밑에서 두 분이 어떤 뭐 결의를 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어떤 협상과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외연 확장을 개혁신당과 함께 손을 잡고 넓혀가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이제 그냥 타 당에서 전망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정욱 대표님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하고 선거연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거든요. 네. 공천 문제가. 그래서 그렇죠. 지역별로 이렇게 그 후보자들끼리 뭐 연대하는 거는 막지 않겠지만 뭐 그럴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만 더. 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하고 뭐 안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이 진짜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조국 혁신당과 교통정리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분들도 전력을 다해서 지금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뭔가 중앙에서 가름말을 탄다거나 아니면 연대에서 어떤 양보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열심히 호남에서 뛸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타겟은 호남이고 그 외에 수도권이나 그쪽에서도 예전만큼은 세력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조국혁신당이 여러 성추문 이후에는 많이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여러 가지 대안 세력으로 평가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건 호남인 것이죠.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보수 진영이 워낙 뭐 새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그 둘이 붙어서 누가 이겨도 본인들이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수도권이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느슨한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도 어떤 개혁신당과 여러 가지 이 합당이나 뭐 그런 부분까지 나가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 조국
개혁신당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의 인지도나 후보자들의 어떤 이런 이 많이 낼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보수연대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뭐, 좋은 이름 있으면 좀 생각해 보세요. 당명 개정한다는데. 여기 이제 분명히 당명 개정할 때 이제 전 국민의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 이지혜 대변인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당명 개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아유, 민주당도 많이 했어요. 그건 내가 중간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얘기해 주세요. 옛날에 대선이 그게 2000몇 년도 대선이더라. 제가 TV 토론 사회를 3번을 봤는데 네. 대선 후보 TV 토론 사회 3번을 봤는데 실화예요, 실화. 민주당 뭐 대통합 민주신당 뭐 해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회를 보는데 당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이 바꿨어요, 그쪽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고 저희는 민주당으로 좀 정착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명이 그 지금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또 다른 당으로 인식할 것인가? 요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게 당명을 바꾸면서 대표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뭐 이 지도부가 바뀌고 또 다른 메시지를 내고 또 다른 행보를 보인다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후의 행동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건데 그냥 당장 간판만 바꾼다 이름을 바꾼다라고 해서 아 정말 새로운 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라는 어떤 기대의 열망 뭐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부여하실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소수 야당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정권을 내주고 많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잃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명까지 바꾸고 이 당명은 단순히 이 당의 이름만 바꾼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당의 뼛속까지 바꾸겠다. 당원, 당규, 강령 이런 부분까지도 다 손을 보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과정에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신뢰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 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당명을 바꾸면 국민의 신뢰? 뭐 이렇게 되나? 아니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게 쇄신안이 쭉 발표를 했어요. 근데 청년 중심 정당.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한 20년 전부터 각 정당이 쇄신하겠다 그러면 꼭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청년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인데 청년 공천하겠다 막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공천을 해요. 근데 될 만한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안 될 만한 지역에 공천을 해버려요. 청년들을. 그러고 나가지고 야 나 청년 공천 이렇게 했다. 이거 청년 중심의 정당이라는 거 새롭지도 않고 이게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전 죄송하지만 기대는 안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그 조갑재 뭐라고 그러죠? 네? 조갑재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2030 당원들을 대거 영입, 당권을 강화, 극우 노선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중도 확장이 살 길인데 극우화를 내고 뭐 쇄신이라고 포장을 했다. 그러면서 극우 성향의 2030 이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려고 할 경우에는 극우 당원들을 닮은 사람들이 뽑힐 것이고 본선 경쟁력이 약할 것이고 그러면 낙선은 속출을 할 것이지만 장동혁 그룹은 선거 승리가 아니라 당권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공감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이 반성과 행동을 덧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말씀하시고 근데 예를 들어 이 청년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김민전 의원이 뭐 백골단 청년들을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서부지법을 찬탈했던 그 폭거들 거기에도 2030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졌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뭐 다른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은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진짜 우리 청년들이 현실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삶 속에서 청년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믿고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고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 청년의 메시지를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청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온 3년, 4년 동안 그래서 청년이 국민의힘 당에서 어떤 역할이나 뭐 아니면 어떤 큰 뭐 기회를 부여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있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쇄신안을 이야기하면서 또 청년을 여기다 끼워 넣는다는 것은 너무 청년을 뭐랄까 끼워넣기, 팔아넘기, 뭐 이런 표현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당에서 맞아요.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모든 듭니다. 정당이 마찬가지. 이거 청년들을 액세서리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이 퓨처메이커라 그래갖고 젊은 2030 후보들을 이분 험지로 좋다. 보냈던 적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그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지금 김용태 의원도 과거에 그래서 광명으로 맞아요. 갔어요. 네, 연구도 네.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내에서 아주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봐야 돼요, 그거는. 전 봐야 그러니까 된다고 저는 이런 봐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지금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국민 선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는 당내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년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이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구호를 두고 2030이 99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낙인을 찍는 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청년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너무 그렇게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그 젊은 층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는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저 사람들은 다 극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가서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윤호개인을 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진단이라고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나는 많은 당내에서 활동하는 2030 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유, 분들을 그렇죠. 공천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갑재 대표께서 2030이 예, 극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케이. 근데요, 지금 양당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 게, 이 당원들의 당원 중심의 정당, 이거 민주당 얘기하고 오늘 장동혁 대표 얘기했어요. 네. 참 우리나라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정치학을 40년 넘게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은 사실 유럽 정당들은 전부 캐치얼 파티거든요. 포괄 정당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원 중심 정당, 뭐 정당 민주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걸 하는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소리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째,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당원, 각 정당의 당원 숫자 있죠.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는 그 정당들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일까요? 저는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든요.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민주당을 쫓아하는 건지, 당원 중심의 정당, 죄송하지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전부 소수의 강성 목소리가 전체를 지배하는 이 당심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충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 당원 주권 중심으로 각 정당이 가는 건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수반되어야 할 각 당의 노력들이 무엇이냐면,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 당원으로서 이 당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평소에 학습을 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평소에 당원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이 당원 몸에 잘 배어서 이 당원의 가치를 뭐 표로도 행사하고, 그리고 뭐 어떤 목소리로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좀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단에 좀
힘든 이 작업, 그러니까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당원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략하고 배제하고 그냥 권리만 많이 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당도, 저희 민주당도 좀 노력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어디든 당이든 아니면 정부든 정치권이든 기득권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뭐 결정을 한다거나 뭐 지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틀을 깨는 그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는 1인 1, 뭐 당원 주권주의, 당원 중심주의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 당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비판을 요즘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여다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더 이 당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요 100%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현재.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이번에 지방선거에요. 광역의원 이런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100% 당원들이 순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후보가 많을 경우에 예비경선을 진행하는데요. 100% 당원으로 예비경선 컷오프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아요. 언론에서.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시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권리 당원이 책임 당원이 한 20만 명이 실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현상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당심을 쫓다 보면 민심과 유리된다. 이거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 같은 경우에 보면 7대 3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민심과 당심이 그렇게까지 괴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당원분들이요 굉장히 지금 강경 보수분부 짠물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는 100만 당원이 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도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수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부분 저는 뭐 수단으로서 여론조사 외에 또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월 당비를 내는 당원들과 여론조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으면 표의 등가성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우려인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여러 정치인들이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다 보면 당심과 민심도 일치돼서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듣다 보니까 재밌는 포인트는 저희가 민주당이 150만 당원이라고 하면서 당심과 민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괴리가 많이 된 것처럼 강성당원의 어떤 휘둘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셨는데 이 당심과 민심이 같을 것이다라고 이제 또 전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또 사실 민심은 저쪽이 생각하는 그 당심과 민심의 민심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당심과 민심의 민심은 사실 교집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서도 당심과 민심이 같고 우리도 당심과 민심이 같으면 도대체 이 민심은 어느 민심인가라는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겼고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정말 선거를 통해서 진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봐야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민주당의 그런 부분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날선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 있구나 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전국 지표조사라고 불리는 MBC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수의신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일 당장 여론조사 혹은 금요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투영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 4일이 걸리거든요. 제대로 반영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된
발표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아마 장동혁 대표의 소위 신안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또 두 분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신율의 정치체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